그 사이트는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근데 별로매 진짜 감당 안 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다. 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일베의 창시자 뭐 이런 사람이네. 굉장히 얼굴이 고네얼인데 아이오리네. 그 요시타카 베키. 요시카타. 요시카타. 형 베키 형. 나 진짜 이름 요시카타 베키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심리학자시고요. 서울대에서 박사하시고 또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한일 간의 문제를 오랫동안 좀 다루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 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서사, 또 일본이 한국을 대한 전통적 서사가 있는데 그 어떤 빈 구석이나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줘서 되게 좀 재밌었는데 일본에서 요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언론에 저기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니 나 근데 그건 한국에서 전혀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줘요. 그 일본 그 기자들 만나면 네네.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자주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본의 어떤 뭐 오피니언 리더처럼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히로유키.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니시무라 히로유키. 니시무라 히로유키. 맞아. 한국에선 진짜 뭘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낯설어요. 한국이랑 좀 크게 많이 다른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여러 시사 문제라든가 네네. 그런 거에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지식을 분부한 그렇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게 좀 그게 뒷받침 될 만한 뭔가 좀 공부를 했다라든가 그렇지. 막 이런 학력, 게 있어야 되고 교수. 일본에서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냥 오케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 히로유키도 그래 히로유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특이한데 히로유키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전력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문제가 있어. 90년대 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네네. 그 니찬네ル라고 하는 그 거대 게시판이 생겼어. 일베? 그러니까 형식은 좀 일베 비슷해. 네. 그냥 개인이 만든 것이긴 한데 네네. 그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사실상 일본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몇 명 안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로 됐어.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게 익명인 거야. 처음부터가 익명으로 누구나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관리하는 지침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단 삭제를 안 하는 것이야. 문제가 있는 내용이든 간에 뭐든 간에 삭제를 안 한다.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는 것이 그 사이트의 반쯤이었어. 그 사이트는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근데 별로매 진짜 감당 안 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다. 그 제트회 같은 그런 무리도 거기서 사실 처음에 거기에 저기 원료가 있는 거지. 인터넷에 생기는 문제 절반은 거기 사이트에서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이트였는데 거기를 만든 사람인 거야 히로유키가. 그럼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일베의 창시자 뭐 이런 사람이네. 최근에는 계속 일단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는 40점 되는 정도인가.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갔는데 파리에 살고 있는데 어. 근데 계기가 된 게 코로나야. 처음에는 그거지. 그 인터넷 방송국인데 대기업이 그러니까 인터넷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그 방송국이 있어. 뭐 네이버 TV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거지. 그런 데서 어쨌든 그 원격으로 출연자들 출연시키니까 어디든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 있는 히로유키가 출연하게 됐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시청자들의 그 반응이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뭐 유튜브 이러면은 저기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 보는 게 뜨잖아. 그렇죠. 히로유키만 나오는 거. 엄청 나와요. 일본 경제신문이랑 TV 도쿄가 시험적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주류 언론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주류 진행자가 그 히로유키였고. 진행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열광하는 것 같아. 그럼 뭐 이준석, 장해찬 이런 사람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면도 있고 훨씬 또 지나친 사람이지 사실. 옛날의 전통적인 문법의 극우파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현재적이면서 극단적 발언도 일삼고 쿨하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막 이것저것 비난하고 희롱하고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다. 누구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20, 30대가 아닌가 싶은데.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도 40대도 많이 보는 것 같아. 40대도? 그럼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언론이라는 게 한국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고풍스럽다고 해야 되나? 고풍스럽다. 주류 언론은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잘 안 써. 안 쓰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한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체가 그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지. 아 기존의 언론이나 기존의 정치인, 기득권. 기존의 농객 자체가 기득권이다. 근데 이 히로유키 걔는 완전 새로운 애구나. 지식인 사회에 대한 어떤 날선 비판이구나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지식인은 그런 에코시스템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에코시스템. 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그 주류 언론이 있고 그렇지. 이상한 그 좌파 정당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진보는 허이고 그런 이상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카르텔. 아 진보 카르텔 일종의 학계 어. 카르텔, 지식인 카르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계기가 물론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일본이 납치 문제.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 사건도 오래전부터 네네.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다. 게다가 해안가에서, 그러니까 그 해변에서. 근데 이게 이상하다.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있었는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는 보수는 한국을 좋아했고 진보는 북한을 좋아했어. 1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사실 그 샤카이토 샤민당이잖아요. 샤민당. 샤민당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후속 그 전당도 뭐 국회의원이 뭐 이제 사라질 뭐 직전인데. 사회민주당. 그게 그 계기가 된 것도 북한이에요? 북한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다가 이게 터진 거야. 네. 북한이 납치했던 게 맞다는 사실을. 그렇지.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의 소행일 거다라고 출근하려고 했던 것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방해를 한 걸로 보는 거지. 진보라는 하는 사람들이 허위적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 놓고서 피해자는 일본인인데 그렇지. 일본인의 인권 문제에는 하나도 관심 없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사회주의 사상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망상에 빠지고 뭐 이렇게 주장해왔다. 뭐 그래가지고 뭐 몰락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만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의 되게 큰 사건이었어.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기성 어떤 보수적인 언론이나 풍토도 싫고 그리고 진보적인 이 먹물 이 카르텔 이것도 싫고 하면서 히로유키 그 같은 막가파 뉴 트렌드의 어떤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좀 때린다. 인기를 모르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좀 뭐랄까 그 야단층의 그 유신회 네네네. 그러니까 유신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성향이야. 그러면 지금 히로유키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얼굴이 고뇌어린데 아이오리네. 뭐 이래도 되는가라는 좀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어떤 저기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아까 얘기한 그 일본 겐제 신문이랑 그 도쿄 신문이랑 같이 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입법민주당 입헌민주당 그 약간 뭐랄까 차세대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 뭐 몇 명 중에 한 명이 출연해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보기 민망하더라고. 그 히로유키랑 한 명 또 같이 하는 그 나리타 유스케라고 하는 둘이서 얼마나 좀 우습게 그 다루는지 그 입법민주당을 막 갖고 노는구나. 무시하고 갖고 노는 거지. 근데 형, 얘기해.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주류 언론이 있고 또 포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일본은 어떤 거예요? 일본 언론 구조가? 뭐랄까 격변의 그 저기 가정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신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컸지. 신문이. 일본은 신문도 그렇고 TV 방송국, 라디오도 다 집안마다 나눠져 있어. 뭐 TBS라든가 텔레비 아사히 뭐 이런 중앙의 그 방송국이 그 이름으로 하고 있지가 않아 일단. 그냥 집안 방송국이 따로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만든 그 방송을 지방에서도 방송하긴 하는데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좀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고 편산표가 다른 거야. 오사카 유신회라는 그 지방 저기 전당이 갑자기 또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거는 오사카에는 오사카 방송국이 오사카만의 방송하잖아. 그 영향이 굉장히 커.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도 관공서나 대기업 지사 같은데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는 아사히 신문, 뭐 yomiuri 신문, 주류 일간지를 당연히 구독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은 자기 집안 신문만 구독해 보통. 진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신문을 구독하는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그 약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있고. 좀 있지. 호카이도 사람이면 호카이도 신문. 그렇죠. 호카이도에서는 호카이도 신문을 보지 아사히 신문 이런 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 아 진짜? 원래. 아니 그러면 히로유키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파고든가 그런 걸? 지금은 그러니까 신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근데 신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그냥 논법이 그냥 한 번 무너져 버리네 이게. 신문은 그러니까 지만 신문사가 그렇게 자투에 끼워져 있었으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좌파 카르텔이야? 그렇게 버는 거지. 근데 마침 신문이 인터넷 영향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신문 같은 거 누가 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히로유키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럼 방송. 언론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엄청 올라가는 쌓이고 쌓이다가 그 지금의 그 진행형이 그 히로유키에 지금 그럼 그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유튜브로 보거나 그 아메바 TV라고 아메바 TV. 딱 그러니까 네이버 TV 같은 분위기지. 그 방송국이 점점 갈수록 TV 이상의 영향을 가지게 되는 분위기인데 거기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가장 지금 내세우는 게 히로유키인 거야 지금. 근데 히로유키가 갈수록 영향력이 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인터뷰 응하고 막 이러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뭐 언론인이지. 야, 그러니까 형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기존 문법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기존 미디어의 한계 속에서 기존 미디어나 어떤 기성 정치를 구태하다고 하면서 또 반대편에서 또 뭔가 좀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건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막말도 하고 자극적인 거 막 다루고 윤리 기준 다 깨버리고 그럼 사실은 그 안에 뭐 어떤 좀 반인권적이거나 어떤 그런 좀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진 채 막 싸지르는 새로운 뉴트렌드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렇지.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유명한 사람 나와도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돈도 있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정치인 앞에서 아니 하고 싶은 정치가 있다면 자민당 가야죠. 왜 자민당 안 가요? 바보같이. 그런 얘기 막 하는구나. 여당 있으면 그냥 자민당 비판하고 뭐 끝나는 게 뭐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위헌하는 게 뭐 짭짤하니까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 거야. 야, 이건 문제네. 앞으로 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검토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에리트 지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강하죠, 우리나라. 나도 뭐 학생 중에 선생님이 좀 사법고시 때문에 좀 바빠져서 뭐 학점 달라고. 근데 자네 뭐 할 거냐? 저 검사가 될 거예요. 나한테 나중에 신문에 검사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나올 거니까 그때 좀 기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봤어. 진짜 근데 이상하다. 일본에서는 그런 에리트 치안적인 것부터까지 좀 냉소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히로유키 같이 공부 같은 거 안 했을 거고 전혀. 대학교 어디 나온지도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걔는 자기가 성공자라고 느낀 순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지난번에. 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느꼈던 뭐 그런 시점이다 얘기했는데 약간 뭐 그런 게 성공한 뭐 모델이 된 것이. 생각나는 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게 뭐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히키코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그런 일본의 어떤 고립화되고 히키코모리화되고 그런 건 어때요? 요즘에는? 8050 뭐 문제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8050? 그게 뭐야? 히키코모리도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50대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부모가 있었으니까 생존할 수는 있었잖아. 한국이랑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80대는 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 호황기 때. 그러니까 그치. 오히려 지금 50대보다도 그렇지, 여유로운 그렇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연금도 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50대의 아들 같은 걸 좀 부양할 수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슬슬 그 사람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잖아. 그러면 지금 50대까지 히키코모리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 무경력자인 거죠? 그냥 그렇지. 진짜 집에서 지내거나 오타쿠처럼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좀 연속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어. 고령자 중에 행적이 불명한 사람이. 행방불명. 응.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죽었는데 아들이 유해를 그냥 집에다가 숨겨놓고 아. 안 죽은 것처럼 그러면은 계속 그 연금이 나오잖아. 받으니까. 히키코모리가 지금 몇 명 정도 있냐면은 네. 거의 150만 명에 가깝 150만 명? 인구의 2% 정도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해당 연령대 해당 연령의 2%. 코로나로 다시 좀 늘어난 부분도 있어. 히키코모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보는 기회가 있으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가끔 좋은 일도 있고 사람 만나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실제 못 만나는 맞아. 게 몇 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기회가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 원래 있었던 좀 사람 인간관계 좀 해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거기서 좀 갇혀버린. 그리고 요즘 특징적인 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히키코모리도 굉장히 많. 여성 히키코모리도. 원래는 주로 네, 원래는 남성이 한 60% 이상은 남성, 70% 정도 남성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반이거나 아니면 여성이 또 많다라는 그런. 그래? 그럼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성이 국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거 실현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기가 힘든 거지. 경기 불황도 있고 개인화도 있고 그걸 일본이 먼저 겪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고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겠네. 한국의 최근에 좀 보도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묻지마 사건 같은 게 좀 요즘 많이 일어났잖아. 근데 한국의 언론이 마치 좀 그런 히키코모리 그 운동형인 사람들이 그런 위험군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대놓고 표출을 하는 것 같아. 일본에서 그랬는데 몇 년 전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었던 거다라는 그런 결론.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아닌 사람이 살인했을 때는 히키코모리 아니었는데 살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하잖아. 그렇지 그냥 살인자지.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조선족들이 위험하다 이런 게 막 확증 편향되는 것처럼 히키코모리가 묻지마 살인의 주체가 되는 것도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보던 때 있었지만 아니다. 그 형 중요한 얘기네. 일본에서도 그 전철 안에서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뭐 단단하게 행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사회에 대한 그런 원망 가지고 그렇게 살인할 수 있는 거니까. 형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사실 지금부터 한 5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이제 계속 꾸준히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이 정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재밌죠? 나 재밌어. 전혀 처음에 질문지 같은 거 안 주니까 그래서 그냥 심영환 작가의 재밌는 강의를 들러 오라는 얘기인구나 해가지고 왔는데 나만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형 쪽쪽 뽑아먹는 시간이야. 어떤 그 한국과 일본을 같이 경험한 사람의 시각도 있고 또 변화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서 형을 모신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히 놀러 와서 그래. 이렇게 탁 털고 제가 이렇게 빨대 꽂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